주주의 이익배당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상법 464조에 의한 이익배당을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나 이사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주주의 배당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배당 지급 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이고 그리고 이익배당 결의 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그 이익배당을 한다는 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쵸?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이 돼야 주주한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겠죠. 주주총회에서 승인도 안 됐고 확정도 안 됐는데 당연히 주주한테 그게 인정이 될 수는 없겠죠. 정관에서 회사의 배당 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 지급 조건이나 배당 금액을 선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이리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 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서 정한 지급 조건이 갖추어지는 때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은 정관이 회사에 우리 회사는 배당 의무가 있어. 그리고 조건이랑 방식이 이렇게 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이리적으로 산정되고 자 그러면은 이 정관에 따라서 배당 금액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의 시기, 배당 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데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 하는 규정이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에 따라서 그냥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그냥 바로 갖춰지는 때 이러이러한 때 우리는 배당을 할 거야 라고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배당을 해야죠. 그리고 주주는 배당금 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되죠. 니네 조건 갖춰줬는데 왜 배당 안 해? 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왜? 정관이 있으니까 주주의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상법.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표소선 제의권,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은 포함되나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의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되겠죠. 주주의 권리 행사. 자,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자, 주총에서 특정 주주가 있고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 얘네한테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히 무효겠죠. 얘는 평등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 특정 주주들이 쟤네 왜 배당금 줬어? 우리도 줘. 근데
쟤네랑 똑같은 금액으로 줘 라고 할 순 없다는 거죠. 그냥 무효인 거야. 자,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관한 열람 등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계장부에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참고로 모회사, 자회사 관계에서도 100분의 3 이상이면은 자회사에 그 회계장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대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서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자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유를 붙인 서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회사도 이유에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절되면 민사소송이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로 이제 저기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을 가진다. 주매청을 행사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내 주식을 지금 회사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주식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회사한테 넘기면 회사는 나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난 주주인 거야.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열람의 등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 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자, 대상이 되는 회계장부 및 서류는 열람 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나 이거 보여줘, 아무거나 이거 보여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열람 등사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출자 또는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한 얘도 이제 100분의 3 이제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제 자회사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회사의 출자, 투자로 성립한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회사 소수주주의 열람 등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의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은 미리 공인심사된 보험약관 규정에 국한되어 인정되어야 하고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상황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거 안 되죠? 아니겠죠? 미리 공인 심사된 보험약관 말고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전에 막 그 연예인 중에 다리 예쁘다고 다리 보험 들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약으로 내 다리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자, 보험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거 가끔 장래를 향하여 맞는데 소급하여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초부터 무효이다. 계약한 순간부터 무효이다. 이렇게 소급하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지금까지 그 진행돼 온 계약이 뭐 소급하여 무효라고 해봤자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보험료 낸 거 다 받아야 되나?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계약 전부에 미친다. 자, 일방이 부당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파기가 됐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를 해요. 신뢰관계를 파기하는 당사자는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근데 부당한 행위가 주계약에 대한 게 아니에요. 특약에 대한 거예요.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 뭐 예를 들면 주계약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특약에 뭐 재해가 들어가 있다. 뭐 사고? 근데 이게 사고를 가짜로 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걸 모르고 줬다. 혹은 보험회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건 공갈이야 라고 저희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 자체를 유지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니까 너는 이건 사기야. 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소요가 발생할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객관적으로 모아 보험소요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험 사고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암에 걸렸을 때가 보험 사고인 거잖아요? 암에 걸린? 근데 진행하는 것이 그럼 암에 걸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험 사고가 이 암에 내가 언제 걸렸는지 몰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내가 이거를 알았을 때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혹은 미루다가 건강검진 확인을 안 했어요. 내역 확인을 안 했어. 그래서 암 걸린 줄 몰랐어. 병원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건 내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 내역이 나왔을 때부터 나는 관련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이행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계약이 뭔지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 맨 처음에 보험금도 이거 엄청 헷갈렸거든요. 보험금이 내가 내는 거, 보험료가 내가 내는 거, 보험금이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거. 이것도 엄청 헷갈렸어요. 보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이게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지된 것으로 본다. 진짜 치사하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짜증나. 자,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속보험료 매달 실손보험 얼마씩 내기를 했어요. 근데 약정된 시기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럼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 문자 오죠. 이때까지 납입하세요.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해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피보험자 같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보험자랑 계약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계약이잖아요.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러면은 그 피보험자한테도 연락이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피보험자한테도 연락이 가는지 아닌지. 어쨌든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대요. 보험자는 계속 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였어도 계속 보험료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쵸? 만약 보험료 지급을 연체를 하고 있어요. 아직 계약은 해지가 안 됐어. 그러면은 아니면은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험 연체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잖아요. 소멸시효가. 그러면은 보험이 해지가 됐는데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보험금은 당연히 줘야죠. 만약에 아니면은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 준 거니까.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이다. 일정한 기간 지나면 내가 너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보험은 알아서 지 혼자 해지돼.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자한테 불리하니까. 자,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등기가 맞춰지면 주식 인수인이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설립등기를 하면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회사가. 설립등기가 맞춰지면 인수인이 주식 청약에 뭔가 흠결이 있어요. 이거 무효예요. 혹은 사기나 강박에 혹은 내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거 못 한다는 거예요. 상법은 민법보다 조금 더 빡세더라고요. 회사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종으로 한다.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 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연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격 부인론이죠. 이게 국어에서 수능이었나? 어쨌든 법인격 부인론이 수능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기판력이랑 맨 처음에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기판력은 이제 작용이 안 되잖아요. 기판력까지는 저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막 왜 이게 따로따로지? 이거를 엄청 막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슷한 얘기죠. 회사와 개인과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별개의 인격 책임을 내세워서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설립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 등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설립 등기한 때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설립할 때는 법인격을 진짜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회사를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 이르지 않더라도 개인이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면탈의 남용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립등기는 설립등기한 시점이 아니고 사실행위, 그 채무면탈 관련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지문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고 권리남용을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이 나네요. 에휴, 법도 많이 하면 그 정도. 38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한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준비행위도 상행위로 포함됩니다. 영업을 위한 개업 준비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어요. 나 이제부터 여기서 영업해 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있는 거죠. 쟤네 이제 영업하나 봐. 여기 오픈했나 봐. 이런 건 필요한 거죠. 일반적 대외적이 아니고 객관적. 진짜 말 비스무리하지 않아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봅니다.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받았잖아요. 법인이 아니고. 그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아무리 운영자금 하려고 빌렸다고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빌리면 그거는 그 상행위는 아니에요.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다. 똑같은 거죠. 영업하고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뭔가 어디다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닌 거죠. 자,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물건이나 재산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생기는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과 구별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보험에서 보면 생명보험사 있고 화재보험사 있잖아요? 혹은 손해보험? 그래서 생명보험은 사람 관련된 거고 화재보험은 물건 관련된 거라서 사람 관련된 거는 생명보험사에다 들고 물건 관련된 거는 화재보험사에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밖에 없잖아요. 해상, 현대해상 뭐 이런 거, 삼성화재 뭐 이런 거. 근데 사람 관련된 근데 요즘 막 암보험 막 이런 것도 생명보험에서도 있고 화재보험에서도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화재보험이 사람에 대한 거는 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은 화재에 대한 거 못한 것 같아요. 뭐 주택에 불 나는 거나 뭐 이런 거 관련된 보험은 생명보험에서 못 하잖아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어요. 뭐 집에 불이 났다거나 동시에 근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고의 피보험자가 얘한테 손배 청구를 했어요.
피보험자는 일단 보험자로부터 그 보험자도 어쨌든 집에 불났으니까 보험금을 줄 거 아니에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부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 보험자 여기 보험금 받았잖아요. 보험금 받았으니까 제3자가 너 보험금 받았으니까 네가 보험금 받은 거에서 빼고 내가 손해배상금 줄게 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고 그냥 제3자한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고 제3자는 그거를 다 줘야 된다는 소리죠. 자, 중복보험의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는데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 이액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복보험은 일단 우리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비. 만약에 내가 A사에 들고 B사에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병원비가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으면 이거를 청구한다고 A사에서 10만 원, B사에서 1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A사랑 B사랑 나 둘 다 3만 원씩 내고 있다. 그러면은 5대 5의 비율이니까 얘가 5만 원, 얘가 5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A사는 암보험이야. 얘는 실비보험이야. 근데 병원 가서 어쨌든 저기를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뭐 저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암보험에서 뭐 입원 관련, 뭐 치료 관련 이런 특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비에서도 또 병원 뭐 입원 관련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거에선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험은 뭐랄까 애들 모의고사 지문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저긴 아는데 딥한 건 잘 몰라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 방지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보험 계약자. 계약자도 그렇고 피보험자도 그렇고 보험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죠. 손해보험이니까. 이제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저희 집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인데 저희 엄마가 대신 돈을 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이야. 그러면은 엄마도 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화 불나지 않게 열심히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되게 빨리 끌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이게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없다 그러면 피보험자한테만 있다. 그럼 보험계약자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험계약자는 그런 의무 없는데? 라고 해가지고 보험금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고 손해방지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이거를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불을 질렀어. 그러면은 보험자는 네가 불 질러서 네가 이제 저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은 네 책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액에 대해서 이만큼은 네가 배상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할 수도 있어요.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자,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보험자가 보험금을 준 다음에 배상금 내놔 할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빼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실수로 집에 불을 냈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상법 628조에 따르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 이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고의나 과실만으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도대체 고의나 과실이 아닌 행동은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람, 자연재해 뭐 이런 거. 제3자의 행위. 바람이나 뭐 이런 자연도 제3자의 행위면은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 40번.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무집행대행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가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및 그러면은 이제 직무대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일하는 사람. 자,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사를 위해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반드시 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당해 이사이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피신청인, 그러니까 신청 당하는 사람이죠. 이사가 신청을 당해야겠죠? 회사에게는 피신청인의 자격이 없어요. 직무집행을 회사한테 시키면 안 되니까.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는데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마 그 예규가 바뀌면서 지점 저기 자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만 해도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안 되겠죠? 직무대행자는 말 그대로 대행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사회를 변경을 하는 건 큰일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시주총을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이거 저기 큰일이니까.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안건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무슨 상관? 임시주총이든 정기주총이든 어쨌든 간에 이사회 구성 변경은 큰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 대표이사가 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선임된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그리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그 이후에 해임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출이 됐어요. 근데 가처분 결정이 이게 취소되지 않는 한 얘는 대표이사로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직무집행 정지랑 직무대행자 선임 이거에 대한 가처분은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가 아니고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누가 와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